세계 3차 대전 아마겟돈을 준비한 미국. 만일 핵전쟁이 발발한다면 어찌해야 할까? 모든 나라의 최고 책임자의 고민은 당연히 국민을 먼저 살려야 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겠지만 미국은 그렇지 못한 듯하다. 물론 전쟁이나 나라의 위기가 찾아온다면 당연히 그 위기를 지혜롭게 넘겨야 할 지도자가 필요하겠고 그에 따르는 참모진이 필요할 것이다. 그렇지만 보통은 극소수의 참모진들로 하여금 신속하고 재빠르게 위기를 대처해야 할 것이기에 만일 정말로 핵폭발이 일어나 도시가 쑥대밭이 되는 상황이 일어난다면 각 부서별 극소수의 대표자들이 아닌 모든 국회의원들을 먼저 보호하기 위한 시설이라면 과연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까 싶다.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실제로 여자와 아이들을 먼저 돌봐야 할 시설이 아닌 국회의원들을 위한 안전한 대피소와 같은 지하 벙커를 소개하도록 하겠다. 웨스트 버지니아의 한 휴양지. 그곳 지하에는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비밀 벙커가 있다. 이곳은 30년 동안 비밀로 유지되었고 1958년에서 61년 아이젠하워 행정부 기간 동안에 미국 의회의 비밀 거처로 건설된 시설이며 미국 정부가 냉전 시대의 핵전쟁 발생 시 마지막 피난처가 될 예정이었다. 이곳엔 비상시를 대비해 국회의원들을 위한 물품을 비축해 놓은 대규모 대피소로 숨겨져 있었는데 이곳이 바로 웨스트 버지니아주의 그린브라이어 리조트이다. 스스로를 1778년 이래 이국의 휴양지라고 광고하며 사이트에선 잠재 고객에게 소수인 사람들이 아는 삶을 경험해보라 초대한다. 드라이어 벙커는 1950년대 후반에 미국 정부가 코드명 그리스섬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핵전쟁 발생 시 의회 의원들을 위한 벙커 건설로 시작한다. 핵무기가 눈 깜짝할 사이 도시 전체를 전멸시킬 수 있다는 두려움과 함께 새로운 원자력 시대를 맞이하여 최고의 피난처로 제격일 것이라는 합리적인 생각으로 그리스섬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었다. 비밀리에 진행되어 대피소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부유한 귀족과 엘리트, 은행가, 기업가, 정부 고문들이 모였고 윈저 공작과 공작 부인은 호텔의 고급스러운 프레지덴셜 스위트룸에 묵었지만 그들조차도 그 호텔의 비밀을 모른 채 편의 시설을 즐겼으며 건물을 건설하기 위해 고용된 건축업자들마저 이 프로젝트의 규모를 전혀 알지 못했다. 소수의 사람만이 벙커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대부분의 의원들은 그곳으로 이주해야 할 필요가 생길 때까지 그것에 대해 전혀 알지도 듣지도 못했다고 한다. 다행히 핵에 대한 재앙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은 그 존재를 알지 못한 채 임기를 마치게 된다. 포드 대통령과 험프리 부통령이 자주 이 호텔을 방문했다는 점을 보면 현직 대통령과 부통령은 확실히 호텔의 벙커를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벙커 안에 설치한 소변기가 100여 개가 있었고 이 피트의 콘크리트와 강철 장벽으로 늘어선 벽으로 보호되었다. 이 피트는 60cm의 두께를 말한다. 1950년대 후반 내부 공간에서 공기를 순환시킬 뿐만 아니라 강사선을 필터링하도록 설계된 매우 정교한 환기 시스템을 갖추었다면 그 시대 최첨단의 고난도 기술을 접목했다는 것이다. 지금이야 그저 흔한 기술이라 느끼겠지만 말이다. 그리고 이 단지에는 회의를 개최하기 위해 모든 구성원에게 마이크가 부착된 개별 좌석이 특별히 설계된 공간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뿐 아니라 의원들이 국가의 남은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TV 스튜디오도 갖췄으며 이 또한 대단한 것이 우리나라의 TV가 처음으로 들어온 시기와 비슷한 시기에 이미 각 개별적으로 마이크가 연결된 TV가 놓여진 스튜디오를 지하 벙커에 설치했다는 것은 이미 미국은 그 시대에 엄청나게 발전한 수준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지하 벙커에는 수영장, 극장, 볼링장, 승마, 사격장, 탁구, 골프, 연회장, 심지어 카지노와 같은 시설로 가득했다. 이곳이 처음 의심을 받게 된 것은 정부가 벙커에 대한 식품 및 의료용품을 최신 상태가 유지되도록 준비를 시켰는데 이 직원은 TV 기술자로 위장해 호텔 업무를 하는 척하며 지하 벙커의 비밀을 알게 되었고 결국엔 워싱턴 포스트의 기사에서 이 사실을 폭로하기 전까지 30년 동안 효과적으로 운영하며 1급 비밀로 유지되었다.
1992년 워싱턴 포스트가 해당 기사를 보도하던 당시에도 그린브라이어 대변인은 폭탄 대피소도 없고 정부 시설도 없다며 벙커의 존재를 부인했다. 그리고 내가 아는 것이 진실이고 그것이 끝이라고 말했다. 이 이야기를 폭로한 저널리스트 테드 굽은 수십 년 동안 철저히 지켜졌던 비밀을 폭로했다는 이유로 거센 반발을 샀다. 테드 굽은 1992년까지 그린브라이어 벙커가 이미 너무나 구식이었고 현대 기술에 직면하여 더 이상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폭로 결정을 변호했고 정부가 폭탄 보호소 시설을 다른 1급 비밀 장소로 옮겼는지 여부는 아직 모른다고 덧붙였다. 현재까지 비밀은 계속되지만 벙커는 그렇지 않다. 그린브라이어 벙커 투어를 누구나 할 수 있도록 개방했으며 핵폭발을 견딜 수 있는 방사능 방지시설과 153개의 객실을 갖춘 44개의 개별 장소와 부엌엔 60일 동안의 식량이 비축되어 있었고 국회의원을 위한 수면 공간용 금속기층 침대를 갖춘 18개의 기숙사가 있었고 각각 60명을 수용할 수 있다. 의료, 장비와 물품을 갖춘 진료소와 400명이 식사할 수 있도록 설계된 주방 등을 구경할 수 있다. 오늘날 벙커의 일부는 관광 명소로 사용되고 있지만 1992년에 폭로되지 않았다면 분명한 건 여전히 미국 의회의 비밀 본거지였다 것이다. 그리고 2010년 획기적인 일련의 보고서에서 워싱턴 포스트 기자 빌 아킨과 다나 프리스트는 2001년 9월 이후 워싱턴 DC와 주변 지역에 1급 비밀 정보 작업을 위한 33개의 건물 단지가 건설 중이거나 건설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젠 그 비밀 벙커가 다른 곳에 있을 가능성이 높지만 소수의 사람들만이 어디에 있는지 알 것이고 기자 빌 아킨도 그 중 한 명인데 그는 말하지 않는다. 그는 이런 말을 남겼다. 만약 당신이 평범한 국회의원이라면 당신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영화에서처럼 휴먼을 앞세워 미래를 위한 여자와 아이들을 먼저 돌봐야 할 시설이 되었더라면 국민 모두는 더욱 나라를 믿고 의지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핵심 참모들만 해도 적지 않은 숫자일 텐데 모든 위원들을 위한 공간이라는 점이 왠지 지들부터 살고 보자는 지도자들의 극단적 이기주의처럼 느껴져 왠지 씁쓸함으로 다가온다. 2000년 전의 고대 문서의 충격적인 해독. 고대 로마 시대에 번영했던 휴양 도시 중 하나였던 헤르쿨라네움은 폼페이의 이웃에 위치해 있던 마을이었다. 폼페이와 마찬가지로 찬란한 문명을 꽃피운 곳이었지만 서기 79년 8월 25일 그 모든 것이 폼페이와 함께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해버렸다. 베수비오 화산 폭발로 이른 아침에 뜨거운 폭발 부속물에 의해 그 어떤 경고도 없이 삽시간에 헤르쿨라네움 전체가 화산재에 묻히게 된다. 그날 그렇게 찬란했던 휴양 도시인 헤르쿨라네움은 역사 속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폼페이도 그랬겠지만 헤르쿨라네움 역시 고작 4분이란 짧은 시간으로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었을 것이란 것이 역사가들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그렇게 역사 속에 꽁꽁 숨겨져 있던 헤르쿨라네움은 2000년이 지난 1711년 어느 날 우연히 발견되며 다시 등장한다. 헤르쿨라네움의 유적은 탐사 초기는 극장 지역에서 이루어졌는데 초기 발견된 것 중에는 실물 크기보다 큰 루이우슴 마마우슴 막시무스의 청동상이었다. 이 청동상을 제작한 것은 그가 자유민, 즉 노예에서 해방되어 자유가 주어졌을 때 이를 기념하기 위해 만들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그렇게 조금씩 헤르쿨라네움에 꽁꽁 숨겨져 있던 역사가 하나 둘씩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고 우연하게 한 저택에서 우물을 파고 있을 때 무려 1800여 개에 달하는 고대 파피루스 두루마리들이 한꺼번에 발견된 것이다. 당시 훼손이 우려돼 봉인되었던 파피루스들은 최근에 이르러 첨단 3D 스캔 기술과 AI 학습을 활용해 펼치지 않고도 글자를 읽을 수 있게 되었다. 그 속에는 매우 은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하는데 과연 파피루스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을까? 찬란한 문명을 꽃피웠던 고대 로마 폼페이는 가장 번성한 도시 중 하나였다. 그러나 서기 79년 베수비오 화산이 분화하면서 그 모든 것이 순식간에 모두 잿더미로 변해버리고 만다. 그것이 우리가 역사에서 배웠던 폼페이 최후의 날이었다. 그런데 많이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있다.
화산 폭발로 인해 사라진 도시는 폼페이뿐만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베수비우 화산이 위치한 곳은 이탈리아 남부 나폴리만이다. 나폴리만은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에도 휴양 도시들이 밀집해 있던 곳이다. 폼페이가 가장 유명한 휴양 도시였기에 다들 폼페이만 기억할 테지만 헤르쿨라네움 역시 폼페이와 견줄 만한 휴양 도시 중 하나였던 것이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안타깝게도 화산에 가장 가까웠던 도시였던 헤르쿨라네움은 히로시마 원자폭탄 위력의 화산 폭발이 헤르클라네움에 당도하기까지는 4분도 채 걸리지 않았을 것으로 여겨져 말 그대로 쑥대밭이 되었다고 한다. 그날 헤르쿨라네움은 폼페이와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그렇게 약 2000년이 지나도록 잊혀진 도시 헤르쿨라네움은 어느 날 다시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발굴된 유적에서는 연일 놀라운 발견이 이어졌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놀라웠던 것은 어느 거대한 저택에서 발견된 엄청난 수의 파피루스 두루마리들이었다. 그 수는 무려 1800여 개에 달했다고 한다. 이는 역사상으로 엄청난 가치를 지녔을 뿐 아니라 과거에는 어떤 형태이든 도서가 매우 비쌌기 때문에 이처럼 엄청난 양을 개인이 소유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을 것이다. 엄청난 재력가 혹은 국가적 차원이 아니면 장소를 수집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파피루스는 식물의 줄기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내구성이 매우 떨어진다. 다시 말해 대부분의 고대 문서들은 중세로 넘어가는 시기에 대부분 소실된다. 그런데 헤르쿨라네움 파피루스 두루마리는 도시 전체가 순식간에 화산재에 묻혀버렸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지금까지 보존될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고운에 의해 장작처럼 타버린 파피루스를 펼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학자들은 온갖 방법을 동원해 파피루스를 열어보려고 했었지만 그 어떠한 방법도 파피루스의 훼손을 막을 수 없었을 것이다. 학자들은 결국 언젠가 먼 미래에 기술이 발전하기를 믿고 남은 파피루스들을 봉인하기로 결정한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2015년 미국 켄터키 대학 블렌트 실즈 교수 연구팀은 CT를 이용한 3D 스캔 기술로 두루마리를 펼치지 않고도 내부의 잉크를 읽을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사의 부근에서 발견된 두루마리를 이와 같은 기술로 읽어내 성경의 구절이 쓰여 있음을 밝혀내기도 했다. 하지만 헤르쿨라네움 파피루스의 경우 잉크의 성분이 탄소 기반이었기 때문에 탄화되어 버린 파피루스와 혼동되어 글자를 제대로 인식할 수 없었다. 이에 고심을 거듭하던 실즈 교수 연구팀은 2019년 다시 한번 솔루션을 찾아낸다. 잉크가 파피루스에 묻을 때 분명히 발생했을 그 미세한 변화를 찾아보기로 한 것이다. 그들은 영국 다이아몬드 광원연구소에 있는 입자가속기를 이용해 파피루스를 초고해상도로 3D 스캔해 내부의 텍스트를 검출할 수 있었다. 하지만 문제는 스캔한 자료로부터 텍스트를 검출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었고 그렇게 검출한 텍스트를 해독하는 것 또한 쉽지 않았다는 것이다. 몇 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진전이 없자 실즈 교수는 큰 결심을 하기에 이른다. 전 세계의 힘을 빌리자. 2023년 실즈 교수 연구팀은 파피루스를 스캔한 자료와 코드를 오픈소스로 공개하기로 한다. 그리고 파피루스에서 텍스트를 검출하거나 그 내용을 해독하는 사람 중 우수작을 선정해 상금을 수여하는 베수비오 챌린지를 개최한다. 실리콘밸리 IT 기업들의 후원으로 시작된 이 챌린지는 총 상금 100만 달러에 달했다. 챌린지가 시작한 지 반년이 지난 2023년 10월 드디어 파피루스를 처음으로 해독한 팀이 등장한다. 그 주인공은 루크 페리터, 보라색을 의미하는 고대 그리스어 포르피라스라는 글자를 해독해낸다. 고대 시대의 왕, 황제 등 부와 권력을 의미하는 색이다. 무엇이든 처음이 어렵지. 이유는 쉽다고 하지 않는가? 루크 페리터는 자신의 코드를 공개했고 파피루스 해독은 점점 가속이 붙기 시작한다. 그렇게 점차 해독된 파피루스에는 예상보다 더 은밀하고 본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 바로 쾌락주의라 불리는 에피쿠로스 학파에 관한 내용이었던 것이다. 쾌락주의란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한 대답으로 쾌락을 제시하는 철학인데 쾌락만이 인생의 목적이며 최고의 선이다라고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쾌락주의라고 하면 감각적, 육체적 쾌락이 먼저 떠오르지만 에피쿠로스 학파의 쾌락주의는 보다 정신적, 근원적 쾌락을 추구했다고 한다. 쉽게 말하자면 어떻게 살아야 삶을 즐길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인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이 파피루스들이 무더기로 발견된 곳이 로마의 군인이자 정치가였던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장인이자 당시 에피쿠로스 학파의 후원자였던 루키우스 칼푸니우스 피소의 별장으로 추정되었기 때문이다. 여담으로 에피쿠로스 학파의 쾌락주의는 절제와 신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는 초기 기독교의 가치와 충돌하며 이단적인 사상이라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지금도 베수비오 챌린지는 계속되고 있다. 그들의 올해 목표는 지금까지 스케나 네건의 파피루스를 90% 이상 해독하는 것이라 밝혔다. 이처럼 과학기술은 우리의 미래뿐만 아니라 과거마저 환하고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다. 우리는 곧 2000년 전 찬란했던 로마의 씨앗이 피워낼 찬란한 꽃을 감상할 수 있을 것이다. 이 파피루스의 발견 이후에도 끊임없는 발굴 작업 결과 1982년 있었던 발굴에서는 배 창고가 있던 해안거리 옆에서 폭발이 일어나는 동안 피난처로 사용했던 곳을 찾았는데 그곳에서 희생자들의 유골이 발견되었다. 화산 부속물이 도시를 덮쳤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숨이 막혀 했는지를 알 수 있었다. 분진의 증거가 부러진 뼈에서도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시신들의 연구는 개인들의 생활 방식과 연령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었고 이 발견을 통해 헤르쿨라네움 주민들이 거의 죽지 않았을 것이라는 초기의 이론을 의심하게 되었다. 즉, 모든 사람들이 죽었을 것이라는 새로운 이론이 제시되었다. 계속된 발굴을 통해 공공광장, 지역의 변두리와 함께 주요 목욕시설 중 하나의 유적을 발견했다. 개인 주거지 중에 파피루스 저택이 있었다. 지역사회의 지식인이었던 루시우스 칼푸르니우스 피소카이소니우스가 만든 도서관에서 1000개가 넘는 탄화된 파피루스 두루마리가 발견되었던 헤르쿨라네움에 미처 발견되지 못한 찬란했던 역사는 언제쯤 모두 밝은 햇살을 받으며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될지 사뭇 궁금해진다. 스타니스와프 렘, 그는 천재 작가인가 시간여행자인가?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태어난 폴란드의 천재 작가를 소개하겠다. 스타니스와프 렘은 1921년 9월 12일에 폴란드에서 태어났으며 2006년 3월 27일에 작고하신 작가 겸 예언가라고 할 수 있다. 렘의 작품은 52개 언어로 번역되어 4,100만 권 이상의 판매를 올렸으며 5개의 대학의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이다. 좀 더 새로운 영상을 원한다는 댓글에 나름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자 준비했다. 다소 긴 영상이지만 재미있게 시청 바라며 시작하겠다. 태블릿과 이북, 스마트폰, 구글, 매트릭스까지도 이미 20세기 중반의 스타니스와프 렘은 생각해냈다. 마치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미래를 망원경으로 들여다보거나 잠깐 다녀가기라도 했는지 너무나도 정확하게 묘사를 하여 세상을 놀라게 만든 장본인이기도 하다. 그 시대와 지금 사용 중인 단어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렘이 책에 서술해 놓은 미래의 첨단 장치들은 거의 완벽에 가까울 만큼 책의 내용과 흡사하다. 옵톤, 렉톤, 트리온산드, 판토마톤. 여러분은 이런 단어를 모를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단어들이 나타내는 물건들은 모두들 분명히 매일매일 쓰고 있다. 스타니스와프 렘은 이러한 물건들이 우리 일상의 일부가 되기 한참 전에 이미 이들을 생각해냈다. 렘의 작품은 유명한 애니메이션 드라마 창작자들에게 영감이 되기도 했으며 세계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비디오 게임에도 영감을 주었다. 렘의 범상치 않은 예언들, 그리고 미래에 대해 그가 두려워했던 것들, 예를 들어 바이오테크놀로지나 트랜스 휴먼과 같은 주제는 오늘날에도 유효하며 학문과 과학기술의 발달과 관련한 열띤 논쟁의 주제가 되고 있다. 스타니스와프 렘은 아마도 종이책의 사멸과 전자책 시대의 도래, 그리고 이북을 읽을 수 있는 다양한 기기에 대해서 예상한 첫 번째 SF 작가의 것이다. 이미 1961년의 소설 우주로부터의 귀환, 그러니까 이북이 처음 시도되기 40년 전에 이런 이야기를 썼다. 렘이 상상한 이북은 크리스털 조각으로 그 위에 써 있는 내용은 특수한 장치를 사용하여 재생할 수 있는 것인데 이는 당연하게도 현대의 태블릿을 연상시킨다. 이 장치의 이름은 옵토니아로 붙였는데
오늘날 우리들은 대부분 이 장치를 킨들이라고 부른다. 우주로부터의 귀환 중 책의 내용이다. 오후 내내 서점에서 보냈다. 거기에 책은 없었다. 이미 한 50년 전부터 책은 인쇄되어지지 않고 있다. 프로메테우스 도서관에서 마이크로필름을 통해 책을 보는 것을 정말 좋아했는데 이제는 아무 소용없다. 이제는 책장 사이를 뒤적뒤적하는 것도, 손에 책들을 들고 앞으로의 독서의 규모를 암시하는 그 무게를 느껴보는 것도 불가능하다. 서점의 모습은 전자실험실을 연상시킨다. 책은 내용이 적힌 크리스털 조각이다. 이는 옵톤을 이용해서 읽을 수 있다. 그 모습은 책과 비슷하기까지 하지만 앞표지와 뒷표지 사이에 있는 것은 단 한 장뿐이다. 손으로 건드리면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는 것이다. 같은 소설에서 램은 또한 오디오북의 인기에 대해서도 예상했다. 하지만 램이 붙인 오디오북의 이름은 렉톤이었다. 우주로부터의 귀환 중 책의 내용이다. 하지만 요즘 옵톤은 잘 쓰지 않는다고 나에게 판매원 로봇이 말했다. 사람들은 렉톤을 더 선호한다고. 렉톤은 소리를 내어 읽어주는데 그 목소리와 속도, 모듈은 원하는 대로 맞출 수 있다고 했다. 사실 몇 년 후에는 로봇이 책을 판매하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만큼 세상은 빠르게 기계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1950년대 초에 램은 컴퓨터들을 연결해 정보를 재생할 수 있는 능력을 확대시키는 가능성에 대해 생각한 바 있다. 이는 지금의 인터넷과 거의 흡사한 것이다. 1957년에 출간된 대화 다이얼로지에서 램은 이러한 가능성을 기술 발전의 실질적인 방향이라고 소개하면서 모든 정보 기계화 기록, 은행이 점점 커져 그 결과로 나중에는 대륙을 아우르는, 그리고 이후에는 전 지구적인 컴퓨터 네트워크가 생길 것이라고 말한다. 2006년에 세상을 떠난 램은 인터넷을 비롯하여 자신이 예상한 많은 것들이 실현되는 것을 보았다. 그 사실에는 놀랐다고 한다. 이 새로운 미디어를 처음 접한 후 램의 코멘트는 유명하고도 암울하다. 인터넷을 써보기 전에는 이 세상에 바보들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다. 비슷한 시기에 램은 보통 사람들이 광활한 데이터베이스에 바로 접근할 수 있는 미래를 상상했는데 이 데이터베이스의 이름은 트리온 도서관이었다. 트리온이란 램에 따르면 석영 조각인데 그 안의 요소는 계속해서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램의 작품에서 이 트리온이는 현재 USB 같은 것으로 전파를 통해 접속하여 엄청난 양의 지식을 전파한다. 램은 1955년 마젤란 성운에서 이 현상을 이렇게 기술하고 있다. 트리온은 비추는 그림을 저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결정의 구조를 바꾸면 마치 책장이 넘어가는 것처럼 모든 종류의 사진, 지도, 그림, 그래프와 도표, 한마디로 시각으로 인지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저장할 수 있다. 트리온에는 또한 소리도 쉽게 저장할 수 있는데 그래서 사람의 목소리와 음악뿐 아니라 냄새를 저장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헐, 냄새까지 저장할 수 있다는 말에 이건 아닌데라고 생각하다가 문득 며칠 전에 뉴스에서 본 기억이 떠올라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다. 현재의 기술로 영화관에서 화면 속 음식이나 먹거리의 냄새까지도 전달할 수 있는 기술을 도입 중이라는 기사가 떠올랐기 때문이다. 냄새를 저장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는 아직 기다려야 할 것 같다. 같은 책에서 램은 스마트폰의 초기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트리온 도서관의 데이터베이스에 바로 접근할 수 있는 들고 다닐 수 있는 작은 텔레비전 같은 기계에 대해 묘사하였다. 마젤란 성운의 다음 부분은 현대의 신문 기사를 그대로 인용한 것처럼 보일 지경이다. 오늘날 우리는 이 기계의 효용성과 지구 전체를 아우르는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의 엄청난 힘에 대해 아무 생각 없이 이 기계를 이용한다. 호주의 실험실에서나 달 관측소에서나 비행기에서나 몇 번이나 우리 모두는 트리온 도서관 본점을 찾으며 이 주머니 속 기계를 꺼내고 찾았던 작품을 몇 초 안에 텔레비전 화면 속에서 보고 있는가. 아무도 이 기계의 완벽함 덕분에 아주 많은 수신인들이 서로서로를 전혀 방해하지 않은 채 모두들 트리온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이 묘사는 놀랍고 소름이 끼칠 정도로 현대의 상황에 들어맞는다. 많은 항공사들이 현재 기내에 와이파이를 제공하고 있다. 램이 이런 생각을 했던 시대에 일반적인 컴퓨터는 방 하나의 크기였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도 좋겠다. 인터넷에 대한 아이디어는 1960년대 말 연구자들의 머리에서 겨우 싹 텄고 20년쯤 후에 현실로 구현되었다. 마젤란 성운에서 램은 또한 상품을 만들어내는 매우 흥미로운 방법을 예상하는데 이는 현재 3D 프린트 기법을 연상시킨다. 재미있는 것은 소설 속에서 램이 제시한 이 생산 방식이 현재에도
거의 유용하다는 것이다. 드디어 트리온은 생산 방법에 대한 기록을 포함하게 되었다. 전파를 통해 트리온과 연결되는 기계는 수신자에게 필요한 물품을 만들어주는데, 예를 들어 고대 스타일의 가구나 희한하기 그지없는 옷을 만들어달라는 망상가들의 가장 어려운 요구조차도 충족시키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지구 곳곳으로 누군가가 어쩌다가 가지고 싶어하는 이런 상상을 초월하게 다양한 상품들을 보내는 것은 힘들다. 램이 게임을 발명했다고? 그런 것과 다름없다.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는 게임인 더 심즈를 만든 윌 라이트는 램의 작품이 자신의 게임을 만드는데 주요한 영감이 되었다고 자주 언급한 바 있다. 라이트는 로봇 창조자들인 트루를 모험을 이야기하는 램의 사이버리아드에 빠져 있었다. 어떤 소행성을 탐험하는 중에 트루르는 쫓겨난 독재자를 만나게 되고 그에게 줄 선물로 상자 크기에 살아있는 소우주와 가상의 문명을 만들어 옛날의 독재자가 다 쓸 수 있는 무언가를 제공한다. 바로 이 상자 속에 들어있는 작은 왕국이 라이트에게 자신의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게임을 고안하도록 영감을 준 것이다. 물론 이 소설의 뒷부분에서 작은 사람들과 그들의 생명을 다스리는 것에 대한 윤리적 딜레마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다면 그건 램이 아니다. 사이버리아드에서는 혁신적이지만 가끔 상당히 괴상한 아이디어들도 많다. 그런 예로 지성을 가진 먼지, 그러니까 모래알보다 크지 않은 작은 컴퓨터 드론구름이 있는데 이들은 병렬 연산을 수행하는 거대한 컴퓨터 시스템의 일부이다. 지성을 가진 먼지라는 컨셉은 가장 최신의 나노 기술이 이룬 것들을 연상케 한다. 램이 사이버리아드에서 기술한 또 다른 대담하고도 재미있는 아이디어는 전자시인이 실을 쓰는 컴퓨터 기계이다. 트룰이 만들어낸 이 신기한 발명품은 우리 시대에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실을 쓰는 인터넷의 많은 프로그램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램의 이야기에 영감을 받아 만들어진 진짜 전자시인은 바르샤바의 코페르니쿠스 과학원에서 볼 수 있는데 이곳에는 또한 램과 다른 작가들의 작품에 나오는 장면을 연기하는 많은 로봇들도 전시되어 있다. 만약 여러분이 스스로의 로봇 시인을 만들고 싶다면 램이 직접 쓴 종이에서 나온 방법이 있다. 일단 논리 회로를 약하게 하고 감정을 증폭시킨다. 그 다음으로는 의미론을 강화하고 의지력 기계를 덧붙인다. 여기에 철학적 초크 코일을 끼우고 기계를 의미론적으로 흔든 후 운율 발전기에 연결시킨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는 모든 논리 회로를 버리고 그 장소에 자아도취 연장선과 함께 자기중심기를 넣는다. 간단하지 않은가? 가상현실 기술의 발달과 골목마다 그리고 광고에서마다 우리를 전자눈으로 응시하는 점점 더 많아지는 기기들. VR, 가상현실은 현대시대의 최대 히트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램은 이미 이에 대해 이름은 1964년 판토마티카라고 붙였다. 그러니 가상현실이라는 말을 만드는 것으로 여겨지는 서방의 미래학자들이 새로운 현실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기 한참 전에 이미 매우 설득력 있게 기술한 바 있다. 기술 백과에서 램은 판토마톤이라는 기계에 대해 설명하는데 이 기계는 진짜 현실과 거의 구별이 불가능한 대체의 현실을 만들어낼 있다. 거기에 더해 램은 이 기술이 여러 층위에서 작용하는 것으로 기술한다. 그 말은 한 개의 가상현실을 벗어난 사람이 꼭 진짜 현실로 다시 돌아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여러 가지의 대체적인 시뮬레이션을 고를 수도 있으며 그렇게 고른 현실이 바로 그 원래의 것인지, 그러니까 실제의 세상인지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다. 이는 의심할 여지 없이 실제와 가상의 경계가 흩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고 램은 이를 위협적이라 생각하였다. 판토마티카 현상에 대한 램의 분석은 영화 매트릭스나 최근의 드라마 웨스트 월드에서 우리에게 알려진 이상적인 시뮬레이션의 컨셉과 무서울 정도로 닮아 있다. 흥미로운 것은 램이 예로 든 이야기 중 하나가 로키 산맥으로의 가상 여행인데 사용자가 전선 끝을 잘못 뽑는 사소한 실수로 인해 지진과 집들이 무너지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 거대 시뮬레이션의 이러한 디스토피아적 비전은 1971년 램이 쓴 소설인 미래학 학회에서 나온다. 이 소설은 램의 뇌조종학, 그러니까 화학적 물질을 통해 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컨셉과 맞닿아 있다. 미래학 학회는 2013년 영화 감독인 아리 폴만이 영화로 만들었다.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대한 철학적 측면에 대한 램의 관심은 현대의 정보, 순환의 속성에 대한 흥미로운 생각을 불러일으켰다. 오늘날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램의 어떤 생각들은 많은 현대의 미디어 현상, 사실보다는 감정에 더 많이 호소하는 탈진실이나
포스트팩트 현상을 예측하고 있다. 1968년 소설인 주인님의 목소리에서 램은 이렇게 쓰고 있다. 말의 자유는 생각의 살인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 금지된 생각은 몰래 돌아다닐 수 있겠지만 중요한 사실이 거짓의 홍수 속에 사라지고 진실의 목소리가 혼돈의 소음 속에서 묻히게 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LA 책 서평에서 에즈라 그린턴은 이 부분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다. 페이스북과 우리를 거짓 뉴스로 휩싸는 포털 사이트들은 램이 이 문장을 쓸 때는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램은 이런 현상들에 대해 전혀 놀라지 않았을 것이다. 트랜스휴머니즘. 램이 탈진실의 세상을 예상한 것처럼 또한 트랜스휴머니즘 역시 예상했을까? 램이 이런 현상을 이런 이름으로 부른 것은 아니었지만 비슷한 컨셉은 1955년에 발표한 이야기인 당신은 존재합니까? 존스 씨에 등장한다. 이 이야기는 라디오, 극으로 만들어졌다가 후에 안제이 바이다가 영화 겹겹의 인간으로 만들었다. 이 책은 완전한 가상의 문제로 몸의 컴퓨터의 각종 부품을 이식하는 여러 번의 수술을 거쳐 결국은 자기 자신의 신체가 전혀 남아있지 않은 인간의 법적 지위에 대한 램의 생각을 담고 있다. 두뇌를 비롯하여 거의 모든 신체 기관이 인공기술로 대체된 것이다. 이 남자는 그 후 수술비를 댔던 회사로부터 소송에 걸리게 되는데 회사는 남자가 자신의 소유물이라 주장한다. 이 소설은 로봇 기술이 발달하게 된 오늘날에 이르러서야 그 의미를 인식하게 된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램이 이 소설을 썼을 때의 이 이야기는 먼 미래에 일어날 수도 있는 문제의 전위적인 해석의 시도였다. 오늘날 이러한 문제는 우리에게 닥쳐오고 있으며 트랜스휴머니즘과 같은 분야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램은 언제나 과학기술의 어둡고 위협적인 성격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미 1960년대에 램은 과학기술의 인체의 침입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했다. 우주여행일지의 21번째 여행에서 램은 주인공 이온티가 디우토니아라는 행성에 착륙하는데 이 행성에 살고 있는 이들은 발달한 과학기술로 자신의 몸을 자기 맘대로 바꾼다. 처음엔 기술은 예상 가능한 목적, 그러니까 건강, 존엄성, 영혼, 아름다움 등을 이루기 위해 이용되었지만 곧 여성들을 위한 피부 보석을 만들거나 남성들을 위해 양옆과 뒤쪽의 턱수염, 수탈과 같은 볕, 두 겹의 이빨 등을 만들어내는 데 쓰였다. 시간이 조금 지나자 디우토니아 행성의 거주민들은 인간형을 버렸고 이는 개혁과 표준화의 시도를 불러일으켰으며